바람결에 실려온 국화빵 냄새가 코끝을 간지리는 늦가을 오후였다. 박정순 할머니는 적막한 거실 창가에 앉아 하염없이 바깥 풍경만 바라보았다. 창밖의 감나무엔 주홍빛 감들이 탐스럽게 매달려 있었지만 어쩐 일인지 올해는 까치밥 하나 남겨둘 마음의 여유조차 생기지 않았다. 텔레비전에서는 한낮의 드라마가 시끄럽게 떠들어댔지만 그 소리는 텅 빈 정순 할머니의 마음을 채우지 못고 허공으로 흩어졌다. 일찍이 남편을 여의고 홀로 삼남매를 키워낸 정순 할머니였다. 시장을 한 귀퉁이에서 억척스레 좌판을 벌여 악착같이 돈을 모았고 그 덕에 자식들은 모두 번듯하게 자라 제 가정을 꾸렸다. 하지만 넓은 집엔 이제 정순 할머니 혼자였다. 명절이나 생일이 되어야 겨우 얼굴을 볼 수 있는 자식들은 늘 바빴고 가끔 걸려오는 안부 전화는 짧은 인사와 용돈 몇 푼이 전부였다. 어머니, 별일 없으시죠? 필요한 거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그 말 속에 담긴 무심함이 때로는 시린 바람처럼 가슴을 핥히고 지나갔다. 무료한 일상에 작은 변화가 찾아온 것은 두어 달 전이었다. 경로당 친구인 김영희 할머니의 성화에 못 이겨 스마트폰이라는 것을 제대로 써보기 시작한 것이다. 아들이 몇 해 전 사준 것이었지만 전화나 받고 손주들 사진이나 들여다보는 게 전부였던 기계 덩어리가 영희 할머니의 손을 거치자 요술 상자처럼 변했다. 영희 할머니는 마치 신문물을 전도하는 선교사처럼 눈을 반짝이며 말했다. 정순아, 이거 해봐라. 얼굴책이라고 아들, 딸, 내미 손주들 소식도 보고 친구도 사귈 수 있다더라. 나도 이걸로 저 멀리 미국 사는 조카랑 얘기도 한다니까. 그렇게 시작한 SNS였다. 처음에는 뭐가 뭔지 몰라 어설프게 남들이 올린 꽃 사진이나 음식 사진에 좋아요인지 뭔지를 눌러보는 게 전부였다. 그러다 용기를 내어 얼마 전 다녀온 단풍 구경 사진 몇 장을 올렸다. 얼마 지나지 않아 딩동하는 소리와 함께 누군가 친구를 신청했다는 알림이 떴다. 최수혁 프로필 사진 속 남자는 50 후반쯤으로 보이는 중후한 멋이 있는 신사였다. 배경으로는 푸른 바다가 펼쳐진 이국적인 풍경이 보였다. 따뜻한 마음을 가진 분과 소통하고 싶습니다. 짧은 소개 글에는 진심이 담겨 있는 듯했다. 정순 할머니는 자기도 모르게 가슴이 살짝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다. 이게 뭐라고 주책이다 싶으면서도 떨리는 손으로 수락 버튼을 눌렀다. 그날 저녁 최수혁이라는 남자에게서 첫 메시지가 왔다. 안녕하세요, 박정순 여사님. 올려주신 단풍 사진이 참 아름다워서 저도 모르게 친구 신청을 드렸습니다. 혹시 실례가 되었다면 너그러이 용서해 주십시오. 깍듯한 말투와 배려심 깊은 문장이었다. 정순 할머니는 어색하게 답장을 보냈다. 아닙니다.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것이 시작이었다. 최수혁은 거의 매일 아침 저녁으로 정순 할머니에게 안부 메시지를 보냈다. 처음에는 날씨 이야기나 가벼운 일상 이야기로 시작했지만 점차 정순 할머니의 속 깊은 이야기까지 귀 기울여주는 다정한 말벗이 되어주었다. 그는 자신을 해외에서 무역업을 하다가 몇 해 전 아내와 사별하고 지금은 혼자 지내고 있는 교포 사업가라고 소개했다. 정순 할머니와 비슷한 외로움을 겪고 있다는 그의 말은 묘한 동질감을 불러일으켰다. 정순 여사님 말씀을 듣고 있으면 돌아가신 제 어머니 생각이 많이 납니다. 참 따뜻하고 정이 많으셨던 분이셨죠. 아마 하늘에서도 여사님 같은 분과 제가 좋은 인연을 맺게 된 것을 기뻐하실 겁니다. 정순 할머니는 이런 살가운 칭찬에 얼굴이 붉어졌다. 평생 누구에게 이런 따뜻한 말을 들어본 적이 있었던가. 자식들에게조차 짐이 될까 속마음을 터놓지 못했던 그녀였다. 그런데 이 사람은 마치 자신의 마음을 꿰뚫어 보기라도 하는 듯 아픈 곳을 어루만져주고 외로운 마음을 다독여 주었다. 가끔 짧은 영상 통화를 시도하기도 했다. 화면 속 최수혁은 프로필 사진처럼 멋진 모습이었지만 어쩐지 항상 주변이 어둡거나 얼굴 일부만 잠깐 비추고는 아이고, 여기 인터넷 연결이 영 안 좋네요. 다음에 제대로 인사드리겠습니다라며 황급히 끊곤 했다. 정순 할머니는 조금 아쉬웠지만 그의 다정한 목소리만으로도 충분히 위안을 받았다. 그는 곧 한국에 들어와 정순 할머니와 함께 조용한 곳에서 노후를 보내고 싶다는 달콤한 말을 속삭였다. 정순 씨, 제가 한국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정순 씨를 찾아뵐 겁니다. 그리고 함께 맛있는 것도 먹고 못다한 이야기도 나누고 싶습니다.
어쩌면 남은 인생을 함께할 좋은 친구가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함께할 좋은 친구라는 말에 정순 할머니의 가슴은 다시 한번 세차게 뛰었다. 잊고 지냈던 설렘이란 감정이 메마른 가슴에 단비처럼 스며드는 것 같았다. 그녀는 매일 밤 최수혁과의 메시지를 몇 번이고 다시 읽으며 잠 못 이루는 날이 늘어갔다. 몇 주가 흘렀을까? 여느 때처럼 다정한 안부 메시지를 주고받던 중 최수혁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정순 씨, 사실 제가 요즘 한국 귀국 준비로 좀 바쁩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세관에 문제가 좀 생겨서요. 큰 금액은 아니고 한 70만 원 정도만 급하게 해결하면 되는데 혹시 정순 씨께 이런 부탁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면목 없지만 지금 당장 제가 기댈 곳이 정순 씨밖에 없네요. 한국 들어가면 바로 2배로 갚겠습니다. 정순 할머니는 순간 망설였다. 생면부지의 사람에게, 그것도 얼굴도 제대로 본 적 없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준다는 것이 마음에 걸렸다. 하지만 곧 최수혁의 간절한 목소리와 그동안 그가 보여준 따뜻한 마음씨가 떠올랐다. 이런 사람이 나를 속이랴.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고개를 저었다. 평생 남에게 아쉬운 소리 한 번 못하고 살아온 자신이 아니던가. 지금 그에게는 내가 유일한 희망일지도 모른다. 알겠습니다. 계좌번호 보내주세요. 큰 돈은 아니지만 제가 조금 보태드릴게요. 그녀는 얼마 전 자식들이 준 용돈과 시장에서 아껴 모은 쌈짓돈을 합쳐 70만 원을 그의 계좌로 송금했다. 최수혁은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듯한 목소리로 몇 번이고 고맙다고 말했다. 정순 씨,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제가 한국에 가면 정순 씨를 여왕처럼 모시겠습니다. 그의 과장된 감사 인사에 정순 할머니는 오히려 민망했지만 한편으로는 누군가에게 큰 도움을 주었다는 생각에 뿌듯한 마음이 들었다. 그날 이후 최수혁은 더욱 살갑게 정순 할머니를 대했다. 나의 천사, 나의 구원자 같은 낯간지러운 호칭도 서슴지 않았다.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었다. 첫 번째 송금이 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최수혁은 또다시 돈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갑자기 딸아이가 아파서 병원비가 급하게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딸이 있다는 말은 금시초문이었지만 아픈 아이를 생각하니 차마 외면할 수가 없었다. 정순 할머니는 또다시 100만 원을 붙였다. 그 다음은 한국 귀국 비행기 표를 예약했는데 갑자기 세금이 추가로 붙었다며 200만 원을, 한국에서 함께 살 집 계약금이 모자란다며 300만 원을 요구했다. 요구하는 금액은 점점 커져갔고 이유도 다양해졌다. 정순 할머니는 자식들 몰래 비상금으로 모아두었던 돈을 꺼내 쓰고 심지어 얼마 안 되는 적금까지 해약했다. 통장 잔고가 바닥을 드러낼수록 불안감은 커져갔지만 최수혁의 달콤한 말과 이것만 해결되면 모든 것이 끝난다는 약속에 매번 넘어가고 말았다. 딸 민지는 어머니의 변화를 가장 먼저 눈치챘다. 평소 전화도 잘 안 받던 어머니가 밤늦도록 스마트폰을 붙들고 있는 모습이나 갑자기 돈 쓸 일이 많아졌다고 둘러대는 것이 아무래도 이상했다. 엄마, 요즘 누구랑 그렇게 연락하세요? 혹시 무슨 일 있으세요? 민지의 걱정 어린 물음에 정순 할머니는 별일 아니다. 내 일이나 신경 써라며 퉁명스럽게 대답하거나 자리를 피했다. 최수혁이 우리 사이를 질투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으니 당분간은 비밀로 해달라고 신신당부했던 말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그는 정순 할머니에게 민지가 자신들의 관계를 방해하려는 사람처럼 교묘하게 이간질했다. 정순 씨, 민지 씨가 우리 사이를 반대하는 모양입니다. 아마 정순 씨 재산을 노리는 걸 수도 있어요. 요즘 세상이 험악하지 않습니까? 자식이라고 다 믿을 수는 없는 법입니다. 우리는 서로만 믿으면 됩니다. 그런 말을 들을 때면 정순 할머니는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지면서도 한편으로는 자신을 이토록 깊이 생각해주는 최수혁에게 더욱 의지하게 되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정순 할머니의 마음속에도 의심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기 시작했다. 최수혁이 약속했던 한국 귀국 날짜는 번번이 미뤄졌고 그가 하는 말 중에는 앞뒤가 맞지 않는 부분도 종종 발견되었다. 지난번에는 사업 자금이 급하다고 하더니 오늘은 딸 병원비라니 뭔가 이상해.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밤잠을 설치는 날이 늘어갔다. 그러나 이미 너무 많은 돈과 마음을 줘버린 뒤였다. 만약 이 모든 것이 거짓이라면 자신은 어떻게 되는 걸까?
그동안 그에게 쏟았던 시간과 감정, 그리고 무엇보다 평생 아껴 모은 돈을 생각하면 눈앞이 캄캄했다. 차라리 그의 말을 믿는 편이 마음 편했다. 그러던 어느 날 최수혁에게서 다급한 연락이 왔다. 그의 목소리는 어느 때보다 절박했다. 정순 씨, 정말 마지막 부탁입니다. 이것만 해결되면 저는 모든 짐을 정리하고 바로 한국으로 갈 수 있습니다. 정순 씨와 함께 살 멋진 집도 이미 봐두었어요. 그런데 마지막 투자금이 조금 부족합니다. 딱 5천만 원만 더 있으면 됩니다. 정순 씨, 제발 한 번만 더 저를 믿고 도와주십시오. 이 고비만 넘기면 우리는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5천만 원. 정순 할머니에게는 평생 만져보기도 힘든 큰 돈이었다. 이미 통장은 바닥난 지 오래였다. 그녀에게 남은 것은 이 낡은 집 한 채뿐이었다. 수혁 씨, 저는 이제 더 이상 돈이 없어요. 이 집밖에. 정순 씨, 잠시만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는 없을까요? 제가 한국에 가면 바로 갚겠습니다. 이자는 물론이고 정순 씨가 그동안 도와주신 돈까지 전부 다요. 제가 정순 씨를 실망하게 할 사람으로 보이십니까? 우리는 서로에게 마지막 희망이지 않습니까? 최수혁은 거의 울먹이며 말했다. 정순 할머니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의 말을 믿어야 할까? 아니면 이제라도 모든 것을 멈춰야 할까? 밤새 뒤척이며 고민했지만 뾰족한 답은 나오지 않았다. 창밖이 희미하게 밝아올 무렵 정순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들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수혁 씨, 제가 한번 알아볼게요. 다음 날 아침 정순 할머니는 곱게 빗은 머리 위에 낡은 모자를 둘러쓰고 집을 나섰다. 가슴 속에는 불안감과 한 가닥 희망이 위태롭게 뒤섞여 있었다. 은행으로 향하는 발걸음은 천근만근 무거웠다. 이것이 정말 마지막이겠지. 이 고비만 넘기면. 그녀는 애써 불안한 마음을 다독였다. 은행 창구에 앉아 대출 상담을 받는 동안 정순 할머니의 손은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복잡한 서류와 알아들을 수 없는 은행원의 설명은 그녀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바로 그때 등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엄마? 엄마가 여긴 어쩐 일이야? 딸 민지였다. 볼 일이 있어 은행에 들렀다가 우연히 어머니를 발견한 것이었다. 민지는 정순 할머니 앞에 대출 서류와 창백한 어머니의 얼굴을 번갈아 보더니 이내 모든 상황을 직감했다. 엄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설마 그 사람 때문이에요? 민지의 목소리는 다급함과 절망감으로 떨리고 있었다. 정순 할머니는 딸의 등장에 당황하여 어쩔 줄 몰라 했다. 아니다, 민지야. 이건 그냥 내가 필요해서. 필요하긴 뭐가 필요해요. 엄마,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그 사람 사기꾼이라니까요. 민지는 거의 울부짖듯 소리쳤다. 은행 안의 사람들이 수군거리며 쳐다보았지만 민지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정순 할머니는 딸의 격한 반응에 놀라면서도 완강하게 저항했다. 네가 뭘 안다고 함부로 말하느냐. 그 사람은 그런 사람 아니야. 엄마, 이것 좀 보세요. 민지는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스마트폰 화면을 정순 할머니 눈앞에 들이밀었다. 화면에는 로맨스 스캠 국제조직 검거라는 제목의 뉴스 기사가 떠 있었다. 기사 속에는 사기꾼들이 도용한 프로필 사진의 예시들이 실려 있었고 그중 하나가 바로 최수혁의 프로필 사진과 똑같다. 인자해 보이던 중년 신사의 얼굴 아래에는 타인의 사진을 도용한 사기 수법에 주의하십시오라는 경고 문구가 서명했다. 정순 할머니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믿을 수 없었다. 아니, 믿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최수혁에게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은 계속 울렸지만 그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불안한 마음에 SNS에 접속해보니 며칠 전까지만 해도 다정한 메시지를 주고받던 최수혁의 계정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었다.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절망감이 정순 할머니를 덮쳤다. 다리가 풀리며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아, 아니야. 쉰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은행 직원의 안타까운 시선, 딸 민지의 울음 섞인 부축, 주변 사람들의 웅성거림. 그 모든 것이 꿈인 듯 현실감 없게 느껴졌다. 평생 아끼고 모았던 돈, 믿었던 사람, 그리고 자신의 어리석음.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물거품처럼 사라져버렸다. 굵은 눈물방울이 쭈글쭈글한 손등 위로 하염없이 떨어져 내렸다. 그 후 며칠간 정순 할머니는 식음을 전폐하고 방 안에만 틀어박혀 지냈다. 깊은 절망감과 자책감에 몸서리치며 밤새 울다 지쳐 잠들기를 반복했다. 그런 어머니 곁을 민지가 묵묵히 지켰다.
처음에는 어머니의 어리석음을 탓하기도 했지만 모든 진실을 알게 된 후에는 안타까움과 죄책감으로 마음이 무거웠다. 조금만 더 일찍 어머니께 관심을 가졌더라면. 민지는 어머니를 설득하여 경찰서에 함께 가서 피해 사실을 신고했다. 하지만 경찰은 범인이 해외에 있는 경우가 많아 검거가 쉽지 않고 돈을 되찾을 가능성도 희박하다는 절망적인 답변만 되풀이할 뿐이었다. 시간이 약이라는 말처럼 정순 할머니는 조금씩 기력을 회복하기 시작했다. 잃어버린 돈과 산산조각 난 마음은 쉽게 아물지 않았지만 민지의 따뜻한 위로와 지지가 큰 힘이 되었다. 어느 날 민지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엄마 잘못이 아니에요. 그놈들이 나쁜 거지. 그러니까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그리고 엄마가 겪은 일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건 어때요? 그래서 다른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이런 일 안 당하게 하는 거예요. 엄마가 용기를 내주시면 좋겠어요. 정순 할머니는 한참을 망설였다. 자신의 치부를 드러내는 것 같아 부끄럽고 두려웠다. 하지만 자신과 같은 아픔을 겪을지도 모를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니 이대로 주저앉아 있을 수만은 없었다. 며칠 후 정순 할머니는 경로당으로 향했다. 예전처럼 환하게 웃으며 친구들과 화투를 칠 수는 없었지만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내가 사람을 잘못 믿어서 큰 돈을 날렸어. 인터넷으로 만난 사람이었는데. 이야기를 듣던 경로당 친구들은 처음에는 놀라움을 금침치 못했지만 이내 안타까운 표정으로 정순 할머니의 손을 잡아주었다. 김영희 할머니가 먼저 입을 열었다. 아이고, 정순아,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누. 사실 나도 얼마 전에 이상한 문자 받았었다. 무슨 해외 파병 군인인데 한국 여자랑 친구하고 싶다고 하더라마는 찜찜해서 답장 안 했지. 다른 할머니들도 저마다 비슷한 경험담을 하나둘씩 꺼내놓기 시작했다. 내 친구도 그런 놈한테 당할 뻔했대. 요즘 그런 사기가 많다더니 남의 일이 아니었구먼.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며 위로하고 앞으로는 더욱 조심하자고 다짐했다. 정순 할머니는 자신의 용기가 헛되지 않았음을 깨달았다. 그 후로도 정순 할머니의 삶이 예전처럼 완벽하게 돌아가지는 못했다. 문득문득 떠오르는 최수혁의 다정한 목소리와 배신감에 밤잠을 설치기도 했고 사람을 만나는 것이 두려워지기도 했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곁에는 든든한 딸 민지가 있었고 서로의 아픔을 보듬어주는 경로당 친구들이 있었다. 어느 맑은 가을날 정순 할머니는 민지의 손을 잡고 동네 복지관에서 열리는 스마트폰 활용 교육 강좌에 등록했다. 어색하게 스마트폰 자판을 두드리며 강사의 설명을 듣는 그녀의 눈빛에는 새로운 것을 배우려는 의지가 반짝이고 있었다. 강의가 끝나갈 무렵 정순 할머니는 조용히 손을 들고 질문했다. 선생님, 혹시 이런 사기 안 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같은 늙은이들은 뭐가 뭔지 잘 몰라서. 강의실 안에 다른 노인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정순 할머니의 질문에 귀를 기울였다. 강사는 따뜻한 미소로 그녀를 바라보며 차근차근 설명하기 시작했다. 창밖으로는 따스한 햇살이 쏟아져 내리고 있었고 정순 할머니의 얼굴에도 어느새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상실의 아픔은 여전히 깊었지만 그 너머에서 작은 희망의 씨앗이 조심스럽게 싹을 틔우고 있었다. 세상은 여전히 위험으로 가득했지만 함께 배우고 서로를 지켜준다면 어쩌면 다시 한번 웃을 수 있는 날이 올지도 모른다고 그녀는 생각했다.